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강찬호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지금 한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심이 있으실 테고 또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머리도 오늘 뭐 단정해서 참. 제가 그동안 머리가 좀 거칠어 나온 겁니다. 제가 참 머리 이야기를 할 계절은 아닙니다. 뭐. 쿨하신데요. 뭐. 자, 문재인 조금 전에 오늘 바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전주지검에서 백원우입니다. 네. 백원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렇죠. 주거지. 네. 백원우는 지난 2월에 한번 불렀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네. 문다혜 전 남편이 취업 관련해서 타이스타졌냐. 그렇죠. 네. 백원우 위에 있던 조국, 임종석 다 불렀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 6급 행정관 말이죠. 그렇죠. 그 6급 행정관이 사실은 조국 밑에, 백원우 밑에 있던 그렇죠. 이 문재인 가족을 특감한다라는 건데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전부 이 진술 거부입니다. 네. 백원우에 대한 압수수색 이제는 뭐 문다혜 소환이 곧 임박하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 서창호를 사회를 3번이나 이제 소환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백원우나 조국 등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상한 태국으로의 이주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의 당시에 그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예. 공기관 임명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다 민정수석실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공모 과정을 볼 때 다른 사람도 공모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놨지만 이미 사실 내정이 돼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레코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결국 민정수석실이 이러한 그 부정한 채용에 딱 관여하고 방조, 묵인 또는 또 도와준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핵심에는 역시 그 백원우 그 친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백원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 이 사람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단골로 불려가고 있어요. 이분은 단골로 불려가고 있고 또 이분은 이미 이에 앞서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 이제 야당 시절에 그 자기 사조직이 있었는데 미래연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령 인턴을 그 백원우 의원실에다가 세워놓고 그 의원실에 지급돼야 될 인턴 월급을 그 미래연 회계 직원이 유령 인턴으로 이제 그 백원 의원실에 취직을 하고 한 번도 근데 의원실에서 일한 적은 없는데 다 그쪽으로 이제 월급이 가게 이렇게 한데도 지금 혐의를 받아갖고 벌금 500만 원 이미 그 때려 맞은 상황입니다. 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방금 우리 강 의원이 지적해 주셨던 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또 이번에 이 문다혜 남편의 특혜 이 일만 있으면 민정수석실에 백원우가 걸려듭니다. 그렇죠. 네. 백원우가 더 많은 형을 받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러냐 하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은 정치권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때 이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권 국회 쪽이 돌아가는 것과 정부가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힘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조국은 모르죠. 이 대학교 있다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럼요. 조국은 하는 것이 검찰 개혁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백원우가 실무는 다 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송철호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모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책임도 조국은 있습니다. 자, 문다혜 뭐 이 파도 끝이 없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드러난 것이죠. 네. 이 문재인 그 이상직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2018년에 평양에서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전세기를 띄웠는데 네. 이스타 항공 전세기를 띄웠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그게 2018년이잖아요. 2018년에 한마디로 이상직과 문재인의 밀월이 절정에 달하는 해인데 2018년 3월에 이제 그 이상직이
벤처 중소진흥공단 벤처 이사장 이것을 받게 되고 그 해 여름에 이제 문다혜 그리고 서창호 부부가 야반 도주하듯 극비리에 이제 태국으로 이스타를 타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해가 보면은 정말 그 이상직 의원이 그야말로 어떤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도 완전히 그냥 초급 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알다시피 2018년이 무슨 해냐면 완전 남북 쇼가 절정에 달한 해입니다. 그때 이제 2월 평창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이어서 뭐 판문점 회동이니 6월에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만남이니 문재인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고 그렇죠. 뭐.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예. 네, 그런 것들이 2018년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때 가장 각광을 받은 항공사가 바로 이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스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공연단 연예인들 태우고 2번이나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참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스타가 이것 때문에 인천 사이판 항로를 포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저가 항공들은 사이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기 이제 패키지로 많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황금 노선인데 이걸 포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타가. 이게 더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행사적으로. 장기적으로 그게 크다는 건데 결국 왜 그러느냐? 사이판은 미국 땅이거든요. 자, 미국 땅에 들어가는 비행기인데 지금 북한으로 날아가면 뭐에 걸립니까? 대북 제재 걸립니다. 지금 북한에 이미 핵무장, 핵실험, 각종 국제 범죄로 유엔 제재,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잔뜩 걸려 있는 이런 그 북한에 그 지금 이스타 항공 비행기가 들어가면 이거 아주 그냥 미국의 제재를 받기 딱 알맞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미리 사이판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럼 사이판을 포기했던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반대로 정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북한 항로 서울하고 평양 항로를 인천하고 평양 항로를 완전히 이스타한테 크게 열어준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 짝이 없는 당시 전 세계에 간 그 이스타 항공의 그야말로 그 북한 영공 이 나르샤 요 게이트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보험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승객들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험도 다 국제금융에 연계돼 있어가지고 이 보험이 안 돼요. 어느 보험사가 북한 들어가는 비행기 보험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제재에도 걸릴 그러니까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슨 통일부에서 무슨 보증을 하는 뭐 국가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아예 그게 뭐 급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사실상 무보험으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이런 의혹을 이스타 항공 노조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사고가 안 났기에 다행이지 만약 사고가 났다면은 거기 탄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을 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나 수상하다. 우리 그 공군 1호기라고 하는 대통령 전용기 모든 네. 것을 관리하는 게 대한항공이죠. 네. 이 대한항공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타 항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네.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네. 이 문재인과 이상직의 이 검은 커넥션은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상직에 대해서 또 어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이스타 항공 노조가 네. 이상직의 횡령 배임 부분을 네네. 구체적인 자료까지를 그럼요. 모두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뭉갰어요. 그 세무조사는 세무국세청인데 국세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기관 쪽에서는 그 이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 걸었거든요. 거기 지금 600명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상직이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회사를 다 넘겨받을 요량으로 그 회사를 일부러 자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주가를 조작을 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전부 그거를 자기 딸이나 아들 명의로 갖고 가는 과정에서 600명의 노동자들, 거기에는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 등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하는 승무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거리에 내몰려 갖고요. 택배, 대리기사, 지금 파일럿, 공사 나오고 전투기 몰았던 엘리트 파일럿이요. 지금 대리기사 하세요. 이렇게 지금 노동자를 참혹한 그 고통으로 빠뜨린 기업주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에 이상직의 이스타 항공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자신의 뱃속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600명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린 창업주가 누구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말로는 친노동, 친서민 하는 정당에 바로 그 의원이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무서, 국세청 안 움직였고요. 아까 말한 대로 노동청도 가만히 있었고 검찰 고발했는데 검찰도 가만히 있었고요. 경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상직의 특혜 채용이라든가 각종 횡령 배임, 심지어는 자기 회사 돈 70억을 따로 빼돌려서 태국에 몰래 그 타이스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회사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 구멍을 빵 내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착사를 낸 사람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사법기관 관계 당국들은요 전부 숨죽이고 전혀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이라는 자들 말로는 맨날 뭐 약자 그러는데 비슷한 노조가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해도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해도 민주당 의원들 멀리서 이스타항공 노조 빨간 조끼만 보이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스타항공 노조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고민정 의원 멀리서 우리 보더니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아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맨날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노동자 위하고 악덕 기업주 맨날 처단하는 사람들이 왜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그때 이 민주당의 이중성과 내로남불 아주 그냥 클래스급이었습니다. 지금 이상직은 이 600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에 300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과의 관계, 문다의 특혜 부분 이 지금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네. 문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언제 소환을 합니까? 지금 그 사고를 당한 그 택시 기사는 조사를 했어요. 네. 지난 9일에. 네. 그 택시 기사가 이제 다쳤다. 네. 이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단서는 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네네네. 지금 합의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 진단서가 나와야 네. 이 사실은 이 남포 운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남포 그렇게 운전에 되죠. 따른 네, 그것까지 부상까지 입힌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네. 가중처벌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용산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용산서로는 부른다. 네. 근데 신변의 위협은 있다. 네. 이거 비공개가 원칙이긴 하지만 공개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적인 네. 관심이 높을 그럼요. 때요. 네.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 지금 용산경찰서 네. 지금 경찰청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을 때는 우선 출입 기자들한테는 예. 사석에서는 비공개는 안 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장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과연 그렇게 비공개를 고집할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경찰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피해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거는 피의자, 쉽게 말하면 문다혜 씨 조사만 남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보통 피해자 조사 후에 늦게는 일주일 내지 열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주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지난주 벌써 이게 지금 열흘이 돼가고 있는 열흘이 뭡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2주일이 되는데 그때 경찰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는 금주에는 안 부른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금 새로운 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번 주에는 불러야 되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일주일 내지 열흘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말까지는 웬만하면은 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이 한 언론사가 사실은 굉장히 집중적인 취재를 했어요. 네. 이 문다혜가 숨겨둔 밝히지 않은 또 문다혜 명의의 재산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영등포 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죠. 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제주도 별장처럼 말이죠. 네. 임대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불법이거든요. 네, 네, 요즘 그렇죠. 이게 인기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그렇죠. 젊은 네. 층을 중심으로. 네, 저도 이용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지금 오피스텔도 드러났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진술 거부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요. 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냥 응답이 안 되니까 검찰만 공격합니다. 애매하게요. 그런데 모든 검찰의 수사는 지금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요. 지금 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지금 대응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밝히지 않았던 거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송긴 신부의 별장과요. 네. 이 오피스텔만 해도 이 구입 비용을 보면 7억이 넘어요. 네. 이걸 문다혜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구입을 그렇죠. 했을까? 지금 부암동에 어쨌든 주택이 있는데 그렇죠. 집은 집대로 자기 사는 그러니까. 집은 그대로 연결이 된 거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타이스타 항공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문재인 부부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 돈은 문다혜가 뭐 특별하게 이 벌이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불법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윤건영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제주도 별장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나중에 왜 그런데 부암동 주택이 나오며 그 다음에 집을 팔아서 별장을 마련했다고 치면 그거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오피스텔이 또 영등포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별장 아니다. 뭐 우리를 또 저 뭐냐 문다혜 씨를 무슨 호합한 별장 소유주로 보수 언론은 몰고 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쉴드를 쳤는데 별장이 아니면 뭐냐고 하니까 공유숙박업을 했다. 공유숙박업 요량으로 샀고 등록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림읍사무소 했더니 예. 2007년 이래 즉 예.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던 그 시점 이래 전혀 한 번도 농어촌 민박업소로 등록한 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는 모든 에어비앤비는 다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그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한옥스테이라든가 외국인 무슨 관광 숙박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인 관광 숙박은 이게 중국인 불체자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전면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없어요. 근데 한옥스테이는 우선 집의 외형이 한옥이어야 되고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딱 한 곳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문다혜 별장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문다혜 별장은 생긴 것부터가 한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그 옵션 가능성은 농어촌 민박업이고 에어비앤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다 농어촌 민박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숙박업 등록했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윤건영 쪽에는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같은 주장을 했던 조국 대표실에 걸었어요. 뭐그 윤건영 이야기 듣고 하는 걸 아니 그래요. 근데 조국은. 정확히 맞추셨는데 네. 어쨌든 조국이 방송 나와서 윤건영 인용을 안 했어요. 네. 그거 저 공유숙박업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실 거기 관계자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닌데 어떻게 했냐 그러더니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막 난처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이더니 좀 이따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이 메시지가 좀 이따 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국 대표님은 윤건영 의원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했다고 하십니다. 아예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예. 그 조국이 아주 무책임하지. 솔직하긴 솔직한. 네, 솔직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우리 기자가 가장 창피할 때가 남이 쓴 오보를 그대로 따라 썼어.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끌려갈 때입니다. 네. 그 끌려가서는요 뺏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참 창피한 일인데 네. 이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뭐 입만 열면 자기들이 헌법에 보장된 이 기관이라고 아니, 하면서 더 웃긴 거는 아무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윤건영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때도 근데 얘기할 때는 또 그 인용을 안 했어요. 뒤에다가 인용을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딴 거를 그래서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추석인데 지금 교수 출신이고 이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각종 협잡 야바바위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런 거에 그냥 얹혀서 끌려다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의 잘못을 덮을 그런 어떤 그 핑계는 되지 못하죠. 그런 걸 다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백운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조국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협잡이나 이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면요. 이건 무슨 소위 욕설과 막말밖에 없어요. 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저런 사람이 서울법대 교수했다는 게 참 희한하네. 욕설과 막말이 지금. 거기에다가 특기라니. 정치를 왜 하는지 의미가 정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 증오 아닌가요? 윤석열 화풀이,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 왜냐면 얼굴을 항상 보면 굉장히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그 표정 아닙니까? 맨날 그 국민 앞에서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감정이 누구한테 쌓여 있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럼 그 사람 향해서나 하지. 맨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과 대해야 되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맨날 썩난 표정 짓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났나?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부정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가기 이제 싫어진 거죠. 네. 감옥에 가기 싫어져서 지금. 저는 그 표정 보면은 정말 뭐 나는 억울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 알아주셔야 된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보다는 정치인이 됐다면 얼굴 표정 좀 피고 국민들한테 뭐 정책과 뭐 이런 걸 설득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네. 저는 조국에게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 잘 확인이 명쾌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주변에서 또 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강원도 바닷가에서 이재명의 이 측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이 말이죠. 네. 이재명의 뭐 버스 운전을 하다가 성남 FC예요. 네. 운전을 하다가 이재명에게 발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캠프에 있다가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큰 자리를 맡깁니다. 네. 그 교통연구소라고 하는 경기교통연수원. 거기 사무총장인가 했었죠. 사무처장 그건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측을 집중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지난 10일 낚시하다가 그 뭐 그물 토막을 던졌다 이러는데 지난 10일 이 사람의 사망 부분이 SNS에 돌았는데 네. 그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일부 네.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7명째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김기현 전 우리 국민의힘 대표, 지금도 울산 의원으로 있는데, 예.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제 결국 입을 이렇게 연 거죠. 대권 야욕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죽어나가는 주변 측근들, 이분들 피해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살이 떨린다.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인물들이 연이어 죽어나간다. 네.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유한기 전 본부장, 또 고 김문기 개발 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대표 출신 고 이모 씨,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으로 조사받던 배모 씨 지인 고 B 씨, 이분 저 기무사 군인이죠. 네. 성남 FC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지금 전 이 대표 비서실장 고 전모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았는데 7번째로 또 이분이 이렇게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지금 최후를 맞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얘기하고,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지 않냐 싶은데요.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네. 살아있는 사람이 신기해 보일 정도예요. 아, 그럽니까? 정말 이게.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요. 네. 그렇게 지금 이래 아주 참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또 특히 정말 의심이 가는 건요. 네. 그 배소현이 동그남입니다. 네, 배수현 동거남. 네. 그 배소현의 재산이 지금 100억 가까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네. 배소현이 24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네. 취직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재명과 계속 한 식구처럼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재산이 100억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이제 남자가 뭐 좀 바뀌죠. 그 네. 동그남 부분에 와서 이 동그남이 경찰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수사를 할 때 말이죠. 그렇죠.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그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건물에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분은 그 과거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 주재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성남 통합 방위 협의회. 그러니까 성남의 이제 군 기관들이겠죠. 예. 관련 기관. 그래서 여기에 그 협의회 소속으로서 판문점에 행사에 2015년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재명 시장도 참석해서 바로 이 돌아가신 요 기무사 요 분하고 같이 포즈를 취한 사진도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당인데 이재명 지사는 나랑 관계가 없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경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네. 그 사무처장에 임명을 하고 네.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주게 네. 됩니까? 정말 그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도대체 그 본인의 지인 내지 뭐 이런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하긴 뭐 골프 같이 치고 해외여행 같이 다녀도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네. 여기 배소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서는 배소현이 모두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혜경이나 네, 배소현이. 네, 네. 그게 뭐 이번에 그래서 김혜경이 눈물 흘린 장면이 압권이었는데요. 네. 원식의 부인까지 지금 뭐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이번에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오늘. 네, 위증으로. 그 당연히 고발돼야 네, 되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원실 국회의장실에 우 의장의 입장을 지금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의장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아,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뭐 내일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이거는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영부인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쪽은 영부인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영부인 셋 있네.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현 민주당 대표 영부인 김혜경 여사, 현 국회의장 영부인, 네? 뭐 이거 세 분 다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영부인이라고 붙이기도 뭐. 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의 영부인 갖고 따지는데 본인들 영부인 좀 돌아봤으면 한다는 거. 그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적절한 지적입니다. 네. 배소현의 재산이 100억이라는 부분요. 이거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 이재명과 관계가 된다면요. 네, 네, 네. 이 이재명은 배소현을 뭘 믿고 이렇게 만약 있어요. 이재명이 뭐 배소현을 통해서 네. 또 김현지도 있어요. 네. 이재명과 오랜 시간 네.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백현동과 관계되는 뭐 핵심 네. 인물입니다. 네, 네, 네. 이런 사람들과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그렇죠? 이런 네. 검정적인 문제 이런 걸로 얽힐까? 네, 그렇죠.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 보면요. 네.
배소연과 이재명 부부는 거의 경제 공동체예요. 이 그냥 쓰는 걸 보면요. 경제 공동 그저 뭐냐 그 김혜경 여사하고 공동체가 아니고 배소연이랑 그러니까 김혜경과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김혜경은 그 이재명 부부는 공동체겠죠. 그렇죠, 공동체죠. 근데 예. 공동체가 둘이나 형성이 되어 있네. 배소연도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를 형성한 여인이 최소한 둘이네 그러면. 왜냐하면요. 현금 쓰고 서로가 지금 어느 걸 법인카드를 쓰고 어느 걸 법인카드도 여러 개거든요. 이 배소연 법인카드가 있고 이재명으로 나온 법인카드가 있고 네. 이 과별로 나온 법인카드가 쓰여진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김혜경도 뭐 배소연이 뭘 가지고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또 돌려막기 해요 배소연이. 그렇군요. 그 숨진 동거만남의 법인카드를 쓰고 자기 그걸로 돌려막기도 했어요. 네. 이 거의 같이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네요. 참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백현동 부분입니다. 네. 이거 뭐 사실은 중앙일보에서도 크게 네, 보도를 오늘 하고 저희 연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이 옹벽 문제죠. 이거 정말 추잡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우리 함종선 기자가 썼는데 이 함 네. 기자가 아주 이 백현동에 처음 이 백현동에 터질 때부터 굉장히 깊이 있고 집요하게 쭉 취재를 해온 특종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함종선 기자한테 한번 걸리면 백현동은 계속 그 민낯이 드러나는데 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썼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난달 말이죠. 9월 말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이게 무려 15개동 1223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5명 산다 그러면 한 6, 7천 명 이상의 대규모 단지예요. 이 단지에 사용 승인 신청을 성남시가 거부했는데 그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딴 데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남시가 문제를 건 게 바로 여기 커뮤니티 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뭐 헬스클럽, 뭐 거기에 도서관, 어린이방 뭐 이런 그 아파트에 요즘은 없는 데가 없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거를 하필이면 또 옹벽에 붙여서 세워놨어요. 한마디로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는 잔뜩 짓고 그다음에 이런 공익시설 커뮤니티 센터는 옹벽에 최대한 붙여 해갖고는 어떻게든 돈 한 푼 더 벌려고 악착같이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옹벽이 아시다시피 국제 기준이 15m 이상은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51.3m, 50m가 넘죠. 51.3m, 3배가 그걸 넘습니다. 네. 거기 도로를 운전해서 지나가면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찔해요. 거기. 아찔하죠. 보기만 해도. 아, 옆에 보면은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산 자체가 또 하나 아파트인가 싶어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라는 생각이 정말 느낄 수가 이거는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제3세계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왜 그럼 이런 기형적인 옹벽이 나왔느냐.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뭡니까? 그 자연녹진가에서 무려 4단계 상승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요걸 세상에 국토부가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까 공문 보니까는 이거 성남시 권한이고 알아서 적의 조치하라는 공문 나왔죠. 그다음에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 재판 법정 나오고 협박받은 거 전혀 없다고 다 그러고 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 이재명 교사 네. 그 재판 말씀입니다. 저 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지목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용적률을 보통 강남이 그 잠실 이런 거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기껏해 270이에요. 그래도 뭐 굉장히 대단지인데 여기는 무려 310 몇이 나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하필이면 성남공항 인접이라 보도 제한에 걸려. 그래서 용적률을 활용을 못해. 용적률은 높은데 높이는 못 지어. 그러니까 개꼼수를 쓴 게 세상에 지하를 30m를 파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옹벽인데 더 파들어간 아니 거죠. 파들어가니까 옹벽이 그렇게 된 부침면도 있는 위로 거예요. 올라온 예, 것이다. 그러니까 30m를 파들어가니까 이 옹벽 그 옹벽을 그렇게 기형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50m 이상이 되는 예 거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30m를 안 파들어갔으면 또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이거는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파트가 뭐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지금 우리 사가지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요. 이 대지권을 행사 못해요, 지금. 건축 승인이 안 나와서. 내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샀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이 지금 당신 소유권인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눈 뜨면 나를 맞이하는 게 태양이 아니고 옹벽의 검은 그림자인데다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민들은 죽음이에요. 이걸 누가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네.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은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고요. 네. 이 지금 이 건이 이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재명의 백현동 그 거짓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이 그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요. 그럼요. 네. 특혜에다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요. 원래는 그게 전혀 효과가 안 났는데. 그럼요. 네? 그게 결국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시장이 뭐 인섭이 형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결국 정바울이라는 이 부동산 디벨로퍼가 접근해서 결국 김인섭한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니까 김인섭은 다시 성남시에다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서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한마디로 남산이 갑자기 에베레스트가 되는 이러한 그 급의 그 지목 상승과 형질 변경과 또 이런 그 아까 말한 대로 용적률 이런 특혜 조치가 나온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당시 정진상 이분의 또 아주 그냥 그 활약이 두드러지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이 다 한 거죠. 이재명 여기 지시 보면은 받고. 자 이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6년 10월 중순 당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김모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옹벽 건축 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뭐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나름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재명의 특혜에 의해서 그 정바울 시행업자는요. 네. 3천억이 넘는 이익을 챙깁니다. 그렇죠. 그 김인섭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은요. 그렇죠. 네. 70억을 받았고요. 그럼요. 수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김인섭. 그 돈이 과연 김인섭에게서 끝났겠느냐. 그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백현동 이 수사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럼요. 이 수사도 네.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럼요. 네. 백현동 저 주민들 저기 살고 계시는 분들요. 네. 저 이재명 정말 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이 이재명 때문에 이게 지금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 성남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게 또 지금 보면은 이번에 또 이 우리 중앙일보가 밝혀낸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옹벽이 이제 자기들이 봐도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옹벽이 이렇게 50m나 높이 세워지니까 이 옹벽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토압이라 그러는데 이게 예.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15m 이상은 안 되는 옹벽을 50m나 쌓았기 때문에 예. 그 압력은 3배 이상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겁이 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4,818개의 연구 앵커 한마디로 이렇게 닭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지대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벽 무너질 때 왜 이렇게 쇠몽둥이 같은 거 이렇게 지지해 놓잖아요. 세상에 그거를 4,800개를 박았어요. 우선 그거 자체도 그로테스크한 거죠. 이거 얼마나 보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거를요 세상에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습니다. 네. 그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바른 거죠. 그게. 네, 발라버린 드러나지 거예요. 않도록. 발라버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지대라는 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녹두 슬고 문제가 되니까 일정 기간마다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으니까는 이 지지대가 지금 성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네. 이재명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지금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지금 30명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참담한 일을 겪은 사람도 7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참 이재명 이게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드러나니까요. 제가요 이거 좀 예. 우리 함종선 기자가 저랑 예. 정말 친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예. 제가 이 함종선 기자가 기사 말미에 취재 후기를 썼는데 이거는 정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함종선 기자가 이게 사실 특종 취재를 2021년 5월에 했습니다. 이때 예.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옹벽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이걸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바로 요 옹벽 아파트 시행사 회장이 요 기자를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회장이 말이죠. 함 기자님, 이 문제 덮어주시면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사 이번에 안 써주시면 제가 우리 함 기자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 기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덮는 거 싫어해서요. 이불도 안 덮고 자요. 네. 정말 멋지죠? 아주 나 정말 우리 함 기자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자랑스럽고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간혹 있죠. 저도 좀 있죠. 네. 진짜 네. 뭐 이번만 봐주면 아니 뭐 별별 읍소가 그렇죠. 많아요. 뭐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쓰시지만 저는 돌 맞아 죽습니다. 아 그럼 맞아 죽을 짓을 왜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네. 저 그 답변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이불도 안 덮고 네, 잔다. 저 덮는 거 싫어해서 이불도 안 덮고 자요. 나 예. 정말 눈물 나도록 우리 후배 예. 자랑스럽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옹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옹벽을 점검할 회사가 필요하겠죠. 지금 전문가들 가서 점검해야 되고 뭔가 보강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한대요. 왜냐면 이거 가서 점검하면은 답은 뻔해요. 이 아파트 전부 다 부시고 지어야 된다는 답밖에 안 나오니까 어느 지금 그 점검하는 이 관련 회사도 안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성남시에서 일어난 백현동 게이트입니다. 이거는요,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그 회장이라는 자가 젊은 아들뻘, 아마 조카나 아들뻘 기자일 겁니다.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이번 기사 한 번만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제가 책임져. 야, 저 우선 이 말 자체를 했을 때 기자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써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아는데 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인드의 기자는 야 이건 정말 써야 되겠구나. 이분이 최종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함정성 기자는 확인 사살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아 진짜 박수를 칩니다. 네. 그 참 그 기자도 그렇고 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네. 이 들어오는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때때로 그걸 이겨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요 정말 예. 일반적인 최소한의 상식만 있는 기자라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말이죠. 그 회장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정신 나간 기자였다면 아마 일단 몇 천만 원 아마 안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뭐 무슨 회사를 보장하는 별별 얘기 했을 텐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거 얼마 받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안 알려지면 7,000명, 8,000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돈 날리고 평생 고통 속에서 안전은 또 그리고 애들 죽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딴 건 몰라도 그거에 양심 팔 수는 없죠. 네. 기자 이야기 나온 김에요. 제가 이 기자 출신 한 사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문을 닫게 됐어요. 오늘 17일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이 이 사퇴를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3명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2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합의가 안 되고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추천이 안 되면 이 헌법재판소 법에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7명이 있어야 이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6명으로는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진숙 지금 이 위원장이 탄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심리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봤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주변에. 네.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도 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잘.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냈고 네. 이 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부 박수를 보냈던 부분입니다. 요게 참 예. 헌재가 참 현명한 판단을 한 게 헌재 결정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예.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재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네. 헌재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재판 외의 어떤 꼼수로 우리 헌재의 정상적인 재판 프로세스를 아주 가로막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관련 이제 그 가로막고 싶다, 그 MBC 우리 네. 이진숙 이 방통위 요거 이제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저런 그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이제 임명 지연 꼼수는요. 무려 약 40개 헌법 소원을 무더기로 정지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갖고 와요. 그렇죠. 왜냐면 헌재가 정지되면 이진숙 것만 정지됩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우리 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기한 약 40여 건의 헌법소원이 동시에 같이 한마디로 이진숙 때려 잡겠다고 40여 건의 핵심 우리 헌법소원 사안을 전부 민주당은 다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 헌정체제를 말살하는 저는 반역 범죄에 해당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1야당이고 뭔가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고 각종 민생 현안에서 변화된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여 우리 사회를 개선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어떻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방송 체제 유지하려고 그것을 다 깡그리 짓밟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헌정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정말 고통 속에 몰아넣는 최악의 범죄다. 예.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 아마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건 중동의 그 전쟁 현장에서 그렇죠. 이 소개하는 이 네. 멘트를 하는 이진숙 기자를 그럼요. 기억을 네. 할 겁니다. 네. 뭐 정말 이번에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처음 본 일이에요. 네. 국회에서 야당이 192석이 되면 네. 그다음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네. 난동질을 부리면 네. 우리 국정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라고 하는 곳 하나에서 상권 분립도 무너뜨리고 음. 사법 시스템도 무너뜨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헌재가 좀 나서줘야 한다. 그렇죠. 네. 대법원이 좀 나서줘야 한다. 음. 대법원은 이미 나섰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의 판결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를 통해서요. 그렇죠. 헌재는 아직까지 침묵을 사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결정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뭐 딱히 뭐 어떤 뭐 비상한 정의감이라든가 결연한 투쟁이 아니더라도 간단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도 놀게 되잖아요. 내 동료 3명 없어졌다고 내가 맨날 재판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이제 일 안 하니까 뭐 처음에 며칠이 좋겠지만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실업자 아닌 실업자가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전횡 때문에. 저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우린 일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헌정체제가 돌아간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나 검사나 네. 기자나 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소임을 열심히 하는데, 하면 그럼요. 그게 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엄청난 큰 일이죠. 무슨 뭐 네.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어도 그게 엄청난 아니 일로 그거는 진짜 큰 연결이 일이에요. 된다라는 나라를 것이죠. 완전 바꾸는 거잖아요. 뭐 그럼요. 호적을 하니 예를 들어 뭡니까? 뭐 간통죄가 없어진다든지 예. 동성 동본 뭐 이제 금제가 없어진다든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헌재가 어느 날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에 상당한 큰 어떤 국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네. 우리 국민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말살하는 저는 그러한 저 행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뭐 아주 기분 좋은 쾌거입니다. 소식, 쾌거.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뭐 참 하루 종일 이 시끄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위 명태균 네. 이 문자 네. 카카오톡이 명태균이 오늘 카카오톡을 네.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의 주고받은 카카오톡인데 명태균이 제시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본격적인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과 그렇죠.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 문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네. 여기에서 뭐 오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있죠. 친오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자는 인정을 한 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여야 뭐 엄청난 논란, 뭐 거의 폭풍급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하나는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제 요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우선 여사하고 명태균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건 나와버린 거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 용산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동안 보면 어떻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거나 뭐 그렇게 뭐 서로 대화를 깊이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 대화를 보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사가 뭐라 그러냐. 명 선생님께 제가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답을 주실 분도 명 선생님밖에 없다. 이거는 굉장히 극찬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참. 이거 완전 의지한다는 건데, 예? 그리고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용산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빠 부분은 뭐 좀 더 이제 정말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좀 전에 근데 또 우리 좀 전에 보니까 JTBC에서 예. 그 명태균하고 뭐 취재가 됐는데 명태균은 지금 이 카톡에 나오는 오빠는 여사의 친오빠다라는 용산 주장에 대해서 나는 여사 오빠고 정치적인 거 이런 논의하지 않는다. 그 사람 정치적인 내용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본다면 그건 친오빠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명태균이 JTBC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용산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톡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는 아닌 거고 이 카톡은 존재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카톡에서 여사가 명태균한테 완전 의지
그리고 식견이 가장 탁월하고 해답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지금 용산이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이 해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정치인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전체의 그 팩트를 네.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본인들 아니고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이 맥락도 이게 무슨 맥락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갔는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오늘 명태균이 딱 편집해서 지금 내보낸 거라 네. 과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미로 이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은 건지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명태균이 여론조사기관을 했고요. 네.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의 인사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론 조작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명태균이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데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인물은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아니에요. 전혀 것이고요. 아닙니다, 진짜. 네. 지금 이 오빠가 뭐 친오빠냐 윤 대통령이냐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네. 대통령실 요즘 참 고생은 합니다. 그런데 기자 정신으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친오빠든 윤 대통령이든 그럼요. 조금 있으면 명태균이 또 이거 까발릴 겁니다. 네. 친오빠라고 해도 더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게 친오빠가 뭐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이준석과 이거 갈등 부분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오늘 해명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의 말이 이제 이런 식의 이 까발리는 것이 중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제 용산이 예. 명태균 씨의 이런 그 어떤 폭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하고 그럼요. 또 명태균 씨로 하여금 아 이건 내가 지나쳤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만드는 어떤 좀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 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가 없는 인물은 분명한데 그냥 그런 그 어떤 명태균 씨가 그런 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내용 카톡 드러난 내용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산이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뭐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볼 땐 오빠는 친오빠지 뭐 딴 사람 아니다라고 딱 한 문장만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억측을 불러들이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맥락에서 이 친오빠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그 하고 여사가 왜 굳이 이렇게 다 나이도 다 들고 서로 뭐 50대 남매가 뭐하러 여사가 지금 남편 수발하기도 바쁜데 오빠가 그렇게 변호하느라고 저렇게 난리를 쳤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야당이 물고 늘어진 게 이거예요. 이게 친오빠라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저 쉽게 말하면 외척이 선거 때 이 저 무슨 선거 캠페인 이런 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트집을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용산이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친오빠일 수도 있겠죠. 그럼 친오빠라면은 친오빠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지금 친오빠냐 아니냐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친오빠라고 자꾸 고집하시면요. 이 명태균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되는 또 이 녹취록이나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은 맞지 않고요. 대통령실이 2번 대응을 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네. 한 번은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2번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날 명태균이 개입한 이 사람 만나는 자리만 5곳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요. 이 해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대통령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요, 이 김건희 여사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1억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찬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이 이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우리 정치에 전국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끼치지 못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잘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 없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만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름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뭐 황모 뭐 이름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칠간신이죠, 칠간신. 네. 칠간신이냐 십간신이냐 참 네, 제가 네, 이런 네. 말씀도 이건 뭐 팩트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참 잘 말씀하셨는데 저 반대로 우리 상황을 민주당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윤건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문다혜니 문재인 무슨 비리 터질 때마다 나와서 막 뭐라고 변호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팩트가 틀려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문다혜 별장 아니다. 공유 숙박업소다. 뭐 등록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된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타이스타 그거 뭐 한 4-5명짜리 조그만 그냥 티켓 파는 회사다. 그게 무슨 티켓 파는 회사예요? 그거 비행기 시험 비행으로 서울까지 시험 비행까지 하고요. 거기 지금 파일럿 그리고 파일럿 교육하는 교육국장 다 그거 했던 나름 그거 다 항공사로서 요건을 갖춰가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조금만 추적을 해보면 금방 드러날 그런 본의 아닌 그런 거짓말을 뭐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 본인이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문다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다혜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윤건영 의원한테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그 사실을 다 그냥 캐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하는 말이나 지금 친문들이 이른바 실드 치는 거 우리 언론이 비웃어요. 또 똥볼 찼다. 저것도 바로 그냥 드러날 거짓말 그냥 막 해대는구나. 왜냐하면 그 라인 부분은 네. 그 기자들을 상대로 국민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기자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덮어온다고 덮어지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그러면 왜 그럼 윤건영이나 이 친문도 그렇고 이쪽은 또 대통령실 무슨 아까 말한 공보 무슨 관계자 이런 사람이 이러느냐? 간단합니다. 대통령 가족은 성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 생활 그리고 대통령의 딸과 부인과 뭐 이런 하여간 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이 대통령실에 또는 그 지금 뭐 야당이면은 윤건영 같은 그런 측근들이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묻지를 못해요. 딱 보면 지금 보니까 우리 보스 얼굴이 아주 그냥 못 씹은 얼굴인데 죄송한데 이번에 이거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상 취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대통령실을 취재해본 기자시니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이 이 문재인 때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문다혜의 그 각종 특혜 비리를 놓고 전부 진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진술을 거부해봐야 지금 이게 엇갈린다라는 거고요. 둘째 그렇죠. 네. 모릅니다. 몰라요. 대통령 가족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조국, 임종석 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거든요. 지금 문재인과 통화를 하고 매일같이 하는 사람은 윤건영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 다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윤건영 혼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조국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 윤건영 따라가기만 따라간다. 왜냐하면 조국도 전화를 하면 받아요. 네. 문재인에게. 근데 조국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거 뭐 알아봐야 뭐 하겠다는 내가 괜히 거죠. 그거 대변했다가 나만 무슨 바가지 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 참 영태균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 하나에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그 변명하면 할수록 꼬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데 용산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그 문재인 청와대 때 제가 또 겪은 일이 바로 똑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에서 그 훈련국장으로 근무했던 진짜 항공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파일럿까지 하고 그 나이도 50대고 항공업계를 잘 아는 진짜 항공 종사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훈련국장이라는 국장급 고위 간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회사는 완전히 그야말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기꾼 떴다방 야바위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폭로를 다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뭐냐? 서창호 대통령 사회에 여기 근무한 거 일 맞고 그 사람 이름은 여기서 제임스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장보다도 더 높은 지위 같은데 하여간 무슨 전무이사인지 뭔지 그 방에 틀어박혀서 우리 외국인 직원들하고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리고 딱 한국인 박석호 사장하고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한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했다. 왜냐? 그 항공 매뉴얼 관련해서 뭐 업무적인 게 그 사람이 나한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사람은 보니까 항공인이 아니고 한마디로 한국 대통령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타항공하고
한국 본사 사이에 비자금을 관리하는 떴다방이구나. 왜 그러냐? 이 제임스라는 자를 만나 보니까 항공의 히읗도 모르고 그리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항공업의 그런 임원이라면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썼습니다. 근데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때 처음 폭로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제가 대변인 쪽에다가 출입기자 시켜서 입장 해명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 박경미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대단합니다. 네. 예.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예. 이거 괜히 예. 그러지 않아도 이것만 물어보면 우리 대통령님 얼굴이 그냥 확 나빠지는데 예. 아예 나 모르고 관여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자, 청와대 내지 지금 용산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보좌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좌 포기하고 나도 이건 관여 안 해. 아니면 이러면 조직이 망가지고 대통령 죽습니다. 네. 제가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홍준표, 뭐 오세훈 모두 엮여들고 지금 네. 대통령실까지 엮여든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네. 내일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사실 뭐 그 지방에서는 중요하지만요. 이게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이게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잖아요. 구청장 그렇죠? 마침 네. 다음 달에 이재명 그 1심 선고가 있으면서 그럼요. 이재명이 다니면서 네. 마치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세상에 이 지금 영광, 보성 이런데 선거 상황을 판사님들이 보고 있다고 유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판사가 그러면 거기에서 조국 당이 아니고 이재명 당이 호남에서 당선되면 이재명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겠구나. 아니면 형량이 너무 높으니까는 한 99만 원 선거법은 이렇게 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네.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생기지 않고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가장 지금 부산 선거, 네. 뭐 영광 선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영광은 뭐 저게 이재명이 조국 진보당이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국이 영광에 가서는 민주당 이제 이 뭐 전남 지역 이 무조건 전남 지역이 민주당에게 표주는 이걸 끈짝 내야 된다. 네. 부산에 와서 다른 이야기해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해요 또. 네. 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국은 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분노, 증오, 뭐 한풀이. 조국에게 있어서 전남과 부산은 정반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죠. 네, 그런 분들은. 네. 이런 조국에게 표를 줘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호남 분들이 그러면 조국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이재명에게 줘야 된다는 것도 또 아닌 거고. 좀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선택을 호남 분들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금정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정구청장 선거요. 네. 솔직히 제가 양쪽 정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네. 이 정당이 보고 있는 판세 분석을 또 우리 보면요. PK 지역이 아주 또 뭐 선거를 앞두고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밤 12시까지 뭐 금정에서 쓰러지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발로 뛰는 거 이외에는 오늘 그리고 더군다나 명태균 카톡이 공개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늘 밤 한 10시까지 해야지 했던 것을 12시까지로 늘렸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분들과 많은 통화를 하는데요. 네. 부산 분들이 다 그럽니다. 지금 무슨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한번 따끔하게 회초리를 네. 들어야 된다는 말씀. 네. 그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부산 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요. 구청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초리 들면 다음번에는 조금 정신 차려서 본 게임에서는 좀 제대로 하겠거니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에 따끔하게 회초리도 부담 없이 한번 휘두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부산은 있잖아.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금정에 가서 깽판을 치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산의 우리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 내일 그 투표하러 나오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노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조국이 거기에 가서 지금 금정에 가서 자기 고향이라면서 부산의 얼굴에 먹칠을 한 조국이 이재명이 시킨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났다, 이번 선거로. 네. 이번 선거로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이면 또 몰라도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소리를 안 했다면 또 몰라도요.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거 이겨야 전체 구도로도 윤석열 정부 성공, 또 한동훈 대표도 자리를 잡게 되고 특히 이재명 저 조국을 문재인까지 말입니다. 네. 저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내일은 보수 우파 모두 참 짜증 나실 겁니다. 지금 뭐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그렇지만 지난 총선 때의 부산 경남의 우리 유권자분들이 마지막에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계속 10% 정도 지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그 10%를 마지막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일도 뒤집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한동훈도 죽기 살기로 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굵직굵직한 데 가서 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데 가서 정확한 방향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네. 그 결단의 과정까지 여러 가지 있더라도 말이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더 뭐 첨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뭐 더 너무 명쾌한 해설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또 부산이나 뭐, 경남 하면은 또 네? 그냥 뭐 제가 유주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 왜냐면 좀 전에 저는 한 가지 말씀은 이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게 저 뭐 어떤 뭐 의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선거에서 민심이 경고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호남 같은 데에서도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민주당 잘못한다 그러면 무소속 찍어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산에서 한번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베이스고 중앙 언론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로 한번 부담 없는 선거에서 부산 우리 텃밭 주민들이 한번 회초리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전국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제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더구나 지역 잘 알고 계시는 송원재 진행자의 말씀이 또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환신골드 소개자로 준비가 되셨죠? 예, 이 환신골드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